It was just over 90 minutes beyond President Bush's deadline for Saddam Hussein to leave Iraq that U.S. warships and planes, there were F-117 stealth bombers involved, launched the opening salvo of Operation Iraqi Freedom. We felt like we really didn't get to do our jobs. Kind of made it feel like, okay, all these Marines that died over there, they died for no reason because we got pulled out. 냉전 종식 직후 미래 세계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왔고 낙관론자들은 미래가 평화로울 거라 보면서 앞으로 대규모 전쟁은 사라질 거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련의 붕괴로 유럽 대륙에서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그 지위를 회복하고 다극체제가 나타나면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전쟁 가능성도 커질 거란 비관론 또한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극체제가 등장했고 그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3년 3월에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라크에서 민간인만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라크 전쟁을 알아야 할까요? 중국의 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자신의 힘을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더욱 촉진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라크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큰 변화를 보여줬고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력 구조를 바꾼 전쟁이기에 더욱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고 미래에도 이라크 전쟁이나 월남전 같은 전쟁에 한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미래를 전망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 대비할 수는 있죠.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극적인 전쟁, 이라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에 무기를 제공했던 유일한 이유는 소련 때문이라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이 빠지자 미국은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소련이 빠진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은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았죠. 199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지만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에 무관심했습니다. 1994년 새로운 무장 세력이 출현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으며 무자히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방관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침공 직전인 1979년 2월 대사가 납치, 살해당한 후에도 대리대사를 주재시키고 공관 자체는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소련 최후의 병력이 철수하던 1989년 1월 31일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혼란하다는 이유로 대사관을 폐쇄하고 공관원 전원을 철수시켰죠. 이후 아프가니스탄 업무는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부차적으로 담당했고 미국 국무부의 아프가니스탄은 잊어버린 곳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1980년대의 파키스탄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무자히딘으로 배분하면서 과격 이슬람주의자인 헤크마티아르 세력에 특혜를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헤크마티아르 세력의 근본주의 성향과 이로 인한 무능 때문에 마수드가 이끄는 이슬람 온건파 등 경쟁 세력을 제압하지 못했죠. 199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도 헤크마티아르 세력은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니 파키스탄이 지원을 포기하자 점차 도태됐습니다. 내전 중반부에 파키스탄이 주목한 세력은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두라니 부족 중심의 군사 세력으로 신흥 세력이었던 이들의 병력은 대부분 이슬람 종교 교육시설의 학생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학생들이라는 뜻의 탈레반이라고 자칭했는데요. 1994년 9월 파슈툰 일부에서 오마르가 병력을 모아 탈레반 세력을 구축하자 군 정보국으로 대표되는 파키스탄의 일부 세력은 이들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탈레반 군사 세력을 창조했죠. 탈레반 창설 직후인 1994년 10월 파키스탄군 정보국은 대량의 무기를 탈레반에게 공급했고 이에 보답해 탈레반은 칸다하르에 억류된 파키스탄 민간인들과 상인들을 구출했습니다. 파키스탄 장교가 탈레반 군사작전에 조언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또한 파키스탄은 자국에 있는 파키스탄 난민촌에서 자원병을 모집하고 기초 군사훈련과 무기를 제공해 탈레반 세력에 공급했죠. 1994년 여름에 20명에서 30명 수준이었던 병력은 9월 초 50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1994년 말에는 12,000명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지원 덕에 병력 증강에도 무기는 부족하지 않았고 탈레반 정권은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1994년 11월 칸다하르 지방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은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누구든 질서를 수립한다면 그들을 지지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 세력의 기대에 부응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가혹하지만 강력한 질서를 수립해 나갔죠. 탈레반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했고 1996년 9월 초 헤라트를 점령하더니 9월 27일 카불을 함락시키면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정부 역할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마르는 카불이 아니라 고향인 칸다하르에 거주하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지만 그는 국가를 근대화시킬 능력이 없었고 관료 조직을 창설하고 지휘할 경험과 능력이 부족했는데요. 결국 그는 외부 세력에게 휘둘렸고 특히 자금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제공하는 파키스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카불 함락 직전인 1996년 5월 당시까지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암약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 오마르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멘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올린 빈라덴 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 밀착되어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왕족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빈라덴 가문의 일원인 오사마 빈라덴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잠입했는데요. 무신론자 이교도 공산주의 세력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저지하겠다고 결심한 거였죠. 연간 매출 50억 달러의 재벌 기업을 동원할 수 있었던 빈라덴은 자기 가문의 영향력을 동원해 무자히딘 병력에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원국이라는 비공식 기관을 창설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본주의 세력을 규합해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무자히딘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직접 무자히딘을 지지하기를 희망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족과 친분이 있는 빌라덴 가문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즉 빌라덴을 통해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자히딘을 지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또한 이를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 후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죠. 이슬람 세력은 근검절약을 강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부패와 사치를 비판했고 1979년 11월 20일 근본주의 세력 500명 정도가 이슬람 성지인 메카 대사원을 점거했습니다. 근본주의 세력은 사전에 반입한 무기와 식량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찰과 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무려 2주 동안 농성했습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를 부정하고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같은 해 12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무려 1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메카 대사원을 공격했고 600명의 사상자를 감수하면서 상황을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주의 세력은 117명이 사살됐으며 체포된 인물 가운데 주동자급 63명은 재판을 거쳐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경찰은 내부 근본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감시했으며 이들의 국내 활동을 강하게 통제했는데요. 하지만 빌라덴이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무신론자에 성전을 선포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를 역이용해 근본주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사라지도록 독려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본주의 세력을 소모시킬 수 없게 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인력과 자금 동원을 저지했습니다. 이에 1988년 8월 빌라덴은 공식적으로 알카에다를 창설하고 좀 더 공격적인 이슬람 무장 세력을 육성하려고 시도했는데요. 1990년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하자 빈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봤죠. 빈라덴은 자신이 알카에다를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라크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빈라덴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사우디아라비아 배치 및 주둔이 승인되자 빈라덴은 이교도 군대가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적대시하고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했는데요.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빈라덴을 추방했고 빈라덴의 가족들은 공식 석상에서 그를 비판했죠. 1992년 빈라덴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수단에 정착해 건설업체들을 운영하며 무자히딘 출신 인력들의 직장을 제공해 자신의 영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빈라덴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에 감시당하고 있었으며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1996년 5월 빈라덴은 수단을 떠나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 세력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어 미국에 대한 테러를 준비했는데요. 이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했던 파키스탄은 알카에다와 빈라덴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긴장했죠. 파키스탄은 탈레반 세력에 $700만 현금과 함께 식량을 제공
제공했으며 탈레반 병력 확충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종교교육을 통해 근본주의에 세뇌당한 10대 청소년들은 소모품으로 사용하기 알맞은 병력으로서 탈레반에게 있어 이들은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지원은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경쟁적으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미국은 파키스탄의 이 같은 행동을 우려하며 탈레반 정권을 지원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파키스탄에 경고했죠. 하지만 파키스탄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이 때문에 양국 관계는 점차 나빠지더니 1998년 12월 미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빈라덴 문제는 미국의 문제지 파키스탄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파키스탄은 빈라덴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행동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알카에다의 등장으로 탈레반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우려했죠. 알카에다와 빈라덴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그들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미국은 확실한 위협을 두고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